김용남은 폭력 조직 세계에서 유명한 보스이자 전국적으로 악명을 떨쳤다. 김용남은 김두한과 시라소니를 존경하며 진정한 야인이 되고자 했다. 시대적으로 엄혹했던 1980년 계엄 시절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던 김용남은 그곳을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고 회고했다. 태어나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가 바로 삼청교육대에서 보낸 2년이었다. 매일이 생사의 갈림길이었고 하루에도 몇 차례 자살을 생각하게 했다. 주먹으로 흥한 자 주먹으로 망한다. 협객 시라소니가 살아생전 남겼던 유명한 말이다. 그는 김두한과 함께 주먹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진정한 야인으로 낭만 주먹 시대를 열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18살이었던 청년 김두한은 일본의 총과 칼에 맞서며 상인들을 보호했고 시라소니는 거느리는 부하 하나 없이 혈혈단신의 몸으로 한반도 주먹 세계를 평정했다. 1953년 집단 린치 사건으로 시라소니가 주먹계를 떠나면서 사실상 낭만 주먹 시대도 함께 막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김두한은 내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나를 막둥이라 부르며 굉장히 아껴주었고 늘 곁에서 염려해 주셨다. 조직에서는 오로지 형님과 9분이라서 당시 그분을 형님이라고 밖에 부를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늘 그를 존경했고 닮고자 했다. 과거 유명한 정치 깡패로만 알려져 있던 용팔이 김용남은 김두한 아래에 있던 마지막 야인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건달이라고 소개했다. 1976년 이후 그들의 세계에서 연장칼, 도끼 등 흉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조직이란 깡패 패거리로 낙인됐고 결국 자신 역시 그중 하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전주파 보스로 전성기를 누리던 때 김용남은 전국 어디를 가도 용팔이라는 이름 석자로 술과 호텔, 자동차, 여자 등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다. 제 아무리 잘 나가는 지방의 보스라도 일단 용팔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무릎을 꿇던 시대였다. 지금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 밑에 있던 후배들이 전국 각지의 업소 사장이 되어 여전히 그를 형님으로 받들고 있다. 달콤한 유혹도 끊이질 않는다고 한다. 마음만 먹으면 굳이 주먹을 쓰지 않아도 권력을 등에 업고 쉽게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지난 일을 그저 과거로 추억하고 싶다고 말했다. 부끄럽다.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왜 이제야 깨닫게 된 건지.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정치 깡패 용팔이는 아주 부끄러운 이름이었다. 과거를 추억하며 연신 기분 좋은 웃음을 머금던 김용남의 얼굴이 금세 굳어졌다. 김용남은 어린 시절부터 주먹 쓰는 솜씨가 남달랐다고 한다. 고향인 전남 순천 시내에서는 골목대장 용남이로 통했고 매일 활쏘기나 칼싸움으로 자신을 단련시켰다. 따르는 친구들이 다른 동네에서 맞고 오는 날이면 그 길로 달려가 2배로 되갚아주는 의리의 주먹, 추앙받는 꼬마 보스였던 것이다. 중학교 입학시험을 보던 날 연필을 굴려 답안을 제출했으나 운이 좋게도 성적이 좋았던 친구들은 다 떨어지고 김용남만 합격했다. 소식을 전해들은 그의 아버지는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고자 김용남을 서울로 유학 보냈고 서울 생활은 걷잡을 수 없는 나락의 길로 그를 이끌고 만다. 용팔이는 풍전 나이트 손님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그는 서울에 적응하기도 전 동급생 친구들과 주먹 다짐으로 퇴학을 맞고 공장을 다니며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우연히 김일 선수의 박치기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어린 마음에 영웅이 되고 싶었던 그는 곧장 체육관으로 달려가 운동을 하고 싶다고 매달렸다. 그러나 체육관 코치는 탄탄한 그의 체격을 보고 역도에 적합하다며 설득했다. 결국 그는 올림픽에서 금메달만 따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녀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는 코치의 말에 솔깃하여 역도를 시작하게 됐다고 한다. 김용남은 코치의 말대로 전국체전에서 3년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리고 역도 특기생으로 남산공전에 입학해 운동부 선배들과 어울리며 밤에는 나이트클럽에서 일했다. 현재 을지로 사가에 위치한 한 호텔. 60~70년 당시 서울에서 가장 유명했던 풍전 나이트클럽이 있던 곳이다. 김용남에 의하면 가수 조용필과 나의 20년을 부른 장계현도 이곳에서 포컬 생활을 해왔고 전국에서 아름답다는 미인들은 다 모였을 만큼 화려한 세계였다고 한다. 그의 나이 16살, 술 먹고 시비를 걸거나 돈을 내지 않는 사람, 여성을 괴롭히는 손님들을 전담 마크했다. 그의 몸동작과 손놀림은 복싱 챔피언도 한 방에 쓰러뜨릴 만큼 매서웠고 손님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정의의 용팔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단순한 유명세에 그치지 않고 검찰, 경찰에게 보고되어 폭력 사건 발생 시 수배 인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1960년대 후반 주먹 세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며 업소들 간의 기습이 일자. 김용남은 업소를 지키기 위해 서울을 근거지로 한 전주파를 결성한다. 그리고 행동대장으로 본격적인 조직 생활을 시작한다. 1976년
지방에서 이름 있는 보스였던 김태촌과 조양은 등이 서울로 이주해와 세력 간의 다툼은 본격화됐다. 당시는 나이트클럽 등 야간업소가 거의 조직의 소유였고 전국의 유명 호텔 역시 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많은 세력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거친 싸움이 벌어졌고 주먹으로 싸우던 시절이 가고 칼과 도끼 등을 이용한 암흑세계가 시작됐다. 김용남은 출소와 수감을 반복하면서 폭력 조직 세계에서 가장 추앙받는 보스이자 전국적으로 악명을 떨친 전주파 보스로 성장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엄혹했던 1980년 계엄 시절 사회정화 리스트에 올라 도피하던 중 붙잡혀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다. 김용남은 그곳을 떠올리며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고 말했다. 태어나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가 바로 삼청교육대에서 보낸 2년이었다. 다음날 아침이면 죽어나가는 시신들이 줄을 이을 정도로 모진 고문을 당했고 훈련이라고 말하는 가혹행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하루는 새벽 2시경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교관들이 들이닥쳐 구둣발로 차서 일으켜 세운 다음 영하 10도 정도의 물속에 던져버렸다. 매일이 생사의 갈림길이었고 하루에도 몇 차례 자살을 생각하게 했다. 아마 그때 처음 하나님을 목 놓아 불렀던 것 같다. 암흑계 최강자였던 용팔이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이기기 위해 그토록 저주하고 핍박하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조금씩 삶의 변화가 오는 듯했다. 그러나 2년 후 삼청교육대 퇴소 직후 그는 또다시 조직 생활로 돌아갔다. 신민당의 몇몇 의원들이 전주파 보스로 악명을 떨치던 김용남을 찾아가 신당 창당을 방해해달라고 부탁했고 김용남은 부하 200여 명을 데리고 전국으로 흩어져 창당을 무산시켰다. 김용남은 당시 자신의 판단에는 후회가 없었으나 지금 돌이켜보니 참 어리석은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변명 같지만 그때는 애국심이었다.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단순하게 싸움만 알았던 내게 한 국회의원이 찾아와 동지라는 말을 쓰며 회유했다. 김용남 동지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네. 그 달콤한 말을 믿고 준비를 하게 된다. 분당되는 것을 막지 않으면 나라가 어지러워질 것이야. 그 말을 들으니 마치 독립투사라도 된 듯 피가 끓어올랐고 곧바로 전국의 부하들을 끌어모았다. 김용남은 가락구, 인천, 이천 등 전국의 창당 사무실로 200여 명의 부하들을 보내 대낮에 강목과 쇠파이프를 휘두르게 하는 등 과감한 행각으로 전국을 놀라게 했다. 그가 직접 나선 곳도 4일간 전국 6군데나 된다. 당시 딸이 100일도 안 됐을 무렵이라고 기억했다. 도피 생활 1년 4개월 만에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 가담자로 붙잡혀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수감 생활 동안 김용남은 결국 정치 싸움에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건달 세계의 깊은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배신감에 치를 떨며 복수를 다짐했다. 그 일을 치르고 나면 나도 과거 김두한처럼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 줄 알았다. 내가 그 사건에 가담했던 것은 가족에게 항상 부족했지만 멋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수감되면 가족들을 돌봐준다는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았고 나 때문에 아내와 어린 자식이 이곳저곳을 떠돌며 힘든 시절을 보내야 했다. 배신감과 암흑세계에 대한 회의도 깊어졌다. 당시 용팔이는 풍전 나이트클럽에서 손님 관리를 하고 있었다. 술 마시고 난동 부리거나 나이트클럽 가수나 댄서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제압하거나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었다. 가장 바쁘다는 토요일에 일이 생기고 말았다. 당시 나이트 영업부장 서정욱은 싸움꾼으로 웬만한 주먹에도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싸움을 잘했다. 하지만 그날 서정욱과 웨이터들이 바닥에 쓰러져 누워 있었다. 앞에는 군인 서너 명이 떡 버티고 서서 노려보고 있었다. 주먹을 날린 군인은 몸이 탄탄해 보이고 두 손을 허리에 대고 폼을 잡고 있었다. 이미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온 것 같았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강철 같은 느낌이 풍겨나왔다. 밤 11시에 쇼가 가장 재미있을 시간에 맞추어 깡패 같은 군인이 기어코 들어오겠다고. 그것도 군복 차림으로 온 것이었다. 규정상 군복은 입장이 불가했다. 군복을 입으면 절대 입장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군복을 입고 온 것이었다. 용팔이는 크게 화를 내며 그 군인들한테 욕을 퍼부었다. 야, 이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꼬락서니로 들어와? 네가 그렇게 주먹이 세냐? 나하고 한번 해볼까? 라고 용팔이가 외치니 군인들이 땅딸보가 정면 승부를 걸고 대결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보고 껄껄 웃었다고 한다.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이 소란을 듣고 우르르 몰려 나와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손님들 입에서 말이 나왔다. 허버트 강이다. 허버트 강이야. 땅딸보가 권투 선수에게 대들었다가 어쩌려고 그래 하는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들렸다. 허버트 강이라면 패더급 동양 챔피언으로 KO율 70%를 상회하는 그야말로 무쇠 주먹을 자랑하는 아주 잘 나가는 유망주였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의 시합을 보지 않은 사람도 없고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없을 정도였다. 그는 수경사 소속 군인으로 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다. 여건만 주어지면 세계 챔피언에 도전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실력자였다. 허버트 강이 외쳤다. 꼬마야, 너 그러다가 다친다. 나와라. 용팔이는 그 말을 듣고도 군복으로는 못 들어간다.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라. 라고 말하는 순간 허버트 강이 잽 공격이 들어왔다. 겁만 주기 위한 공격이었지만 상당한 주먹이었다. 현기증이 나며 세상이 빙빙 돌았다. 그의 주먹에 정통으로 맞으면 뇌진탕으로 죽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용팔이는 겁을 먹기보다는 싸우기로 선택했다. 허버트 강은 어이없는지 동료들을 보면서 미소를 보냈다가 왼손 스트레이트를 내뻗었다. 제법 체중이 실린 펀치였다. 웬만한 사람이 그 정도의 펀치에 맞았다면 뻗고 말 것이다. 용팔이는 살짝 몸을 낮추어 주먹을 피했고 허버트 강은 조그만 녀석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감지하고는 재빨리 오른손 훅으로 복부를 공격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주먹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용팔이는 그의 오른손을 왼손으로 막아내면서 허버트 강이 턱을 오른손 바닥으로 슬쩍 밀어버렸다. 허버트 강이 넘어질 듯 뒷걸음을 쳤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허버트 강이 약이 올라서 얼굴이 벌개지며 마치 시합을 하듯 스텝을 밟으면서 내리 원투 스트레이트를 뽑아댔다. 그의 주먹이 도끼 어린 뱀 대가리처럼 용팔이의 안면을 노리고 쏟아졌다. 주먹 바람 소리가 슉슉 불었다. 한 대 맞으면 그대로 황천으로 직행할 것 같았다. 용팔이는 무아의 경지에서 민첩하게 주먹을 피하다가 허버트 강이 오른손이 귀를 스치는 순간 달려들며 수도로 목을 쳐버렸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허버트 강은 길바닥으로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구경꾼들도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허버트 강은 재빨리 몸을 일으켰고 용팔이는 그가 일어설 때까지 공격을 멈추고 기다렸다. 허버트 강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씩씩거리며 앞으로 다가와 폭발적인 연타를 퍼부었다. 그는 술에 취했고 흥분한 상태였지만 잘 훈련된 그의 주먹은 예리한 각도를 그리며 용팔이를 공격했다. 이리저리 피하며 벽까지 몰린 순간 용팔이는 벽을 차고 오르며 탄력을 이용하여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동물처럼 빠른 용팔이의 두 발 모둠차기 공격을 받은 허버트 강은 막는다고 막았지만 강렬한 충격을 받고 다시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구경꾼들이 더 많이 늘어 있었다. 허버트 강은 그 정도로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허버트 강은 아시아에서도 최고로 단단한 자신의 카운터 펀치를 단 한 방만 맞추면 상대가 무릎을 꿇을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다시 몸을 일으키며 다가왔다. 눈에는 핏발이 서고 어금니를 앙문 모습에서 한기가 느껴질 정도였다. 허버트 강과 용팔이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이번에도 무섭게 달려들었다. 두 번이나 쓰러진 뒤였지만 분노로 이성을 상실한 그는 피스톤 같은 잭과 해머 같은 훅을 마구 휘둘러댔다. 용팔이는 이런 식으로는 싸움이 오래갈 것 같아 결판을 내기로 했다. 허버트 강이 왼손이 나오는 것을 보고 얼굴을 젖히며 그대로 맞았다. 피하면서 맞았는데도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그대로 고꾸라질 것 같았지만 이미 각오하던 참이었다. 이번에는 허버트 강이 오른손 어퍼컷이 다가오고 있었다. 용팔이는 왼손으로 그 오른손을 막아내며 몸을 밀착시키고 오른손으로 재빨리 허버트 강이 허리띠를 붙들었다. 허버트 강은 용팔이가 주먹을 피하기 위해 클린치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 기회였다. 용팔이의 왼손도 그의 허리띠를 잡은 순간 허버트 강의 몸이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아무도 생각지 못한 공격이었다. 용팔이 뒤로 몸을 눕히면서 뒤집기를 해버린 것이다. 공중으로 2m 정도 붕 날아오른 허버트 강의 몸이 떨어지는 순간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용팔이는 화가 나 네가 주먹이 세면 얼마나 세냐. 주먹을 믿고 우리 업소에 들어오려고 그랬냐. 꺼져라 하고 쓰러져 있는 허버트 강을 공격하려고 하자 군인들이 말리더니 허버트 강을 부축해서 가버렸다. 매점 아주머니가 용팔이에게 수고했다고 파카스를 주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용팔이는 헌병들에 의해 끌려가게 된다. 헌병 2명이 다가와 용팔이의 손에 수갑을 걸고 양옆에서 팔을 붙들었다. 치프차에 타기 전에 워커발이 용팔이의 조인트를 내리찍었다. 정강이뼈가 부러졌는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 세상에 이렇게 아플 수가. 치프는 어느 한 건물로 들어갔다. 차에서 내리자 계속해서 워커발이 정강이, 허벅지, 배 그리고 등을 찍어댔다. 서둘러 걷지 않으면 매 맞아 죽는다는 생각에 허겁지겁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몽둥이로 어깨를 맞고 조인트도 계속 맞았다. 쉴 틈 없이 계속 맞았다. 맞아 죽기 전에 싸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다. 구타를 당하는 동안 대위가 물어보자 용팔이는 허버트 강이 영업을 방해하고 때려서 정당방위로 저지한 것뿐이라고 하였지만 구타는 계속됐다. 상당한 고통이 따라왔다.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위가 고향을 물어보자 용팔이는 전라남도 순천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대위는 더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다. 내 고향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았다. 졸도할 때까지 맞았다. 그때의 고통은 뼈속까지 아직 남아있는 것 같다. 전라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때렸지만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았다. 살면서 이렇게 아픈 매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 고통이 빨리 없어지고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다. 대위는 허버트 강이 혼자가 아닌 여럿에게 맞고 쓰러진 줄 알고 있었다. 용파리가 작은 키의 꼬맹이처럼 보여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 줄 알고 폭행은 계속됐다. 나중에 수사관이 와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했다. 못 믿는 눈치였지만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몰매를 때린 것이 아니고 허버트 강이 군복을 입고 입장할 수 없는 우리 업소에 들어오겠다고 고집부리면서 풍전 나이트 영업부장과 웨이터를 폭행했고 나까지 때려 제가 나서서 1대1로 싸운 것뿐입니다. 정 못 믿으시겠다면 웨이터들과 허버트 강과 같이 있었던 군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외쳤다. 차라리 싸우게 해달라고 눈앞에서 증명을 하겠다며 크게 외치니 점점 믿기 시작하는 것 같았고 내 이야기를 정확하게 말했다. 나중에 수사관은 용파리가 키는 작지만 역도 선수로 학생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사실도 알게 되었고 통뼈의 튼튼한 몸을 보자 믿게 되었다. 그리고 겨우 수사관은 용파리를 풀어준다. 퇴계로에 내려줘서 터벅터벅 나이트를 향해 걸어가게 된다. 당시 용파리의 바지는 조각조각으로 찢어졌고 셔츠의 단추도 모두 뜯어진 상태였다. 나이트클럽 직원들이 한 명도 퇴근하지 않고 용파리를 기다려 주었다. 이렇게 용파리와 허버트 강의 이야기는 마무리되었다. 용파리의 고향은 전라남도 순천이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호적상의 고향은 전북으로 바뀌어 있었다. 전북체육회에서 용파리를 도 대표 선수로 전국체전에 참가시키기 위해 꾸민 일이었다. 용파리는 전국체전 때문에 전라도로 가기 위해 청량리역으로 가고 있었다. 뒤에서 한 무리들이 용파리를 불렀다. 내가 용파리냐? 날카로운 12조의 말투는 용파리로 하여금 앞으로 서너 발짝을 점프하면서 뒤를 돌아보게 하였다. 말투로 보아 건달이 아닌 양아치 같았고 또 양아치는 정정당당하게 맞짱을 뜨는 것이 아니라 기습 공격을 선호하기 때문이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청년들이었다. 청량리역 광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좁은 골목을 꽉 메우고 있었다. 한결같이 큰 키에 흉터난 얼굴들, 일부러 그런 인간들만 모여서 온 것 같았다. 상대 머릿수를 세어보니 11명이었다. 대못이 소름 끼치게 박혀있는 강목과 야구 방망이들이 예외 없이 장갑을 낀 그들의 손에 들려 있었다. 건달이라면 유명한 나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기에 누가 시킨 것이 분명했다. 그 11명 중 리더로 보이는 한 놈이 입을 열었다. 얼른 끝내자. 용파리는 여유로운 척했지만 눈으로는 재빨리 녀석들의 수준을 가늠해 보았다. 알통이 붉어져 나온 게 제법 힘께나 쓸 것 같은데 얼굴을 보아서는 또 연장을 들고 왔다는 점에서 맞짱보다는 기습을 전문으로 하는 놈들 같았다. 낯익은 얼굴이 하나도 없는 걸 봐서 청량리 일대에서 노는 녀석들은 아닌 것 같았다. 녀석들은 일부가 양옆으로 바짝 붙어 기다시피 살살 걸어서 용파리의 뒤를 막아버렸다. 그러고는 이제 도망갈 구멍이 없다는 듯이 휘파람까지 불었다. 녀석들은 앞뒤를 콱 막아버린 이상 용파리가 독 안에 든 쥐라고 생각이 든 것 같았다. 그렇게 연속적으로 앞뒤에서 공격해 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용파리의 싸움 실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는지 함부로 덤비지는 못하고 앞으로 나왔다가 용파리가 달라붙으면 바로 뒤로 물러나는 식이었다. 앞에서 밀었다가 용파리가 달라붙으면 오히려 뒤로 물러서고 그 틈에 뒤를 막고 있는 녀석들이 용파리의 뒤통수를 치려는 듯이 달려들었다가 다시 물러서는 이상한 싸움이었다. 녀석들은 검도하는 사람처럼 무기를 머리 위로 들어올린 채 앞으로 뒤로 움직였다. 용파리의 사정권으로 들어오도록 앞으로 뒤로 용파리의 시선을 돌렸다. 너무 조심스러웠다. 아마도 용파리의 위력에 대해 누군가로부터 단단히 주의를 들은 것 같았다. 야구 방망이든 대못이 박힌 강목이든 한 대라도 맞으면 그때는 끝장이다. 일단 한 대라도 맞으면 공격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는 무차별 테러를 당할 것이다. 목숨을 건지더라도 병신이 되는 것은 분명했다. 따라서 단 한 대도 맞아서는 안 된다. 단 한 대만 맞으면 바로 끝장이다. 한 대 맞아서 중심을 잃은 사이에 대못이 온몸을 찌르고 야구 방망이가 팔다리의 뼈를 박살낼 것이다. 용파리는 몸을 낮추고 언제라도 덮칠 수 있는 자세를 취했다. 잠시 시간이 정지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용파리는 갑자기 뛰어올라 옆차기로 상대 리더의 가슴을 걷어차고 쓰러뜨렸다. 입가에 피를 흘리면서 완전히 늘어져 버렸다. 상대의 리더가 갑자기 쓰러지자 10명은 겁을 먹은 것이 분명했지만 연장을 계속해서 휘둘러댔다. 용파리는 강목을 들고 공격해오는 녀석 한 명을 더 제압했다. 상대는 동료들이 쓰러지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오히려 더 흥분했다.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난폭하게 공격해왔다. 붕붕하는 소리가 들렸다. 용파리는 반격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머리에서부터 연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몸을 낮추어 놈들의 하체를 공격할 기회가 있었지만 허리 밑을 공격해오는 경우에는 그만큼 다리뿐만 아니라
주먹이나 머리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앞뒤에서 부채꼴 형상으로 야구 방망이와 강목을 휘두르며 점점 안으로 좁혀 들어왔다. 한 대라도 맞으면 뼈가 부서질 정도의 무서운 바람이 싱싱 불었다. 용팔이는 눈앞이 깜깜해졌다. 리더가 맥없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겁을 잔뜩 집어먹었던 녀석들이 도끼를 품고 인정사정 없이 연장을 휘두르고 있었다. 용팔이는 길 한복판에 서 있다가 빠르게 움직여 판잣집 담벼락에 몸을 바짝 붙였다. 양옆에서 일자로 서서 공격해 오던 녀석들이 부채꼴로 용팔이를 포위했다. 김용팔, 너도 이제 곡소리를 내게 되겠구나. 다리 병신을 만들어주겠다. 앞으로 동냥하고 살아라. 용팔이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다. 도망갈 수 있는 틈이 보이지 않았다. 용팔이의 눈에 좁은 구석이 보였다. 한번 달려드는 척하자 상대가 주춤하자 좁은 골목으로 겨우 들어갔다. 천만다행이었다. 서로 간의 공간이 좁혀지는 바람에 녀석들이 휘두르는 야구 방망이와 강목이 서로 충돌할 지경이었다. 방망이와 강목이 녀석들의 머리 위로 다시 올라갔다. 따라서 녀석들은 검도할 때와 같은 자세를 취하고는 용팔이의 머리를 공격의 목표로 삼아 조금씩 밀고 들어왔다. 그러나 어느 녀석도 먼저 앞으로 나와 용팔이에게 공격하지 못했다. 그저 위아래로 내려찍으면서 기회를 노릴 따름이었다. 판자벽에 강목의 대못이 팍팍 박히고 야구 방망이로 내려찍어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 떨었는지 얼굴도 내밀지 않았다. 다른 집에 있던 사람들이 문을 잠깐 열었다가 싸움을 보고 기겁하면서 닫는 소리가 들렸다. 팽팽한 긴장을 견디지 못했는지 한 녀석이 날카로운 대못이 박힌 강목을 창처럼 쥐고 용팔이를 향해 던졌다. 2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였다. 용팔이는 몸을 움츠리면서 강목을 피했다. 상대는 용팔이가 피하는 걸 보고 이번엔 4-4개의 야구 방망이와 대못이 박힌 강목이 사방에서 날아들었다. 용팔이가 춤추듯 피했지만 강목 하나가 이마를 치고 말았다. 단번에 피부가 찢어져 피가 눈 안으로 파고들었다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야구 방망이로 용팔이의 머리를 박살낼 기세로 내리쳤다. 용팔이는 쓰러지듯 낮게 앉으면서 녀석의 사타구니를 돌려차 버렸다. 낭심을 맞은 상대는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사타구니를 감싸 쥐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 사이에 용팔이는 녀석이 놓친 야구 방망이를 주워들고 몸을 날려 옆에 서 있는 녀석의 머리를 공격했다. 녀석은 넘어지면서 곁에 있던 동료들도 같이 쓰러졌다. 용팔이는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댔다. 이미 피를 봤기 때문도 있고 흥분해서 그런지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았다. 용팔이의 방망이와 부딪힌 녀석들의 연장은 예외 없이 허공으로 날아올라 땅에 떨어졌다. 연장을 놓친 녀석들은 손이 아파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잔뜩 겁을 집어먹은 표정을 지었다. 용팔이는 연장을 들고 있는 놈들에게만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다. 용팔이의 힘을 감지한 녀석들은 용팔이가 방망이를 휘두를 때 나는 붕붕 소리에 파랗게 질려버리고 말았다. 녀석들은 슬슬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이 기회를 놓칠 용팔이가 아니었다. 야구 방망이도 휘두르고 손과 발을 이용해 녀석들을 때렸다. 상대의 코와 입에서는 피가 뿜어져 나왔다. 녀석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낑낑거리고 있었다. 기세가 시퍼렇던 녀석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로 물러서더니 용팔이를 피해 주랭랑을 놓기 시작했다. 상대 리더도 그때 정신을 차렸는지 도망가고 있었다. 용팔이는 눈이 뒤집힌 채로 상대 리더를 쫓아갔다. 상대는 수십 명이 모여있는 인파 속을 뚫고 뒤를 돌아볼 틈도 없이 숨어버렸다. 하지만 용팔이는 씩씩거리며 안으로 들어갔다. 영무원을 붙잡고 금방 피 흘리며 도망간 놈을 말해보라고 하니 화장실 쪽으로 손가락을 가리켰다. 용팔이는 화장실로 따라 들어갔다. 용팔이는 화장실 칸에 숨어있는 놈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왔다. 그놈은 무릎을 꿇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빌었다. 용팔이는 그놈의 배를 다시 걷어차고 역도로 단련된 힘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녀석을 다시 한번 공격한 뒤 그대로 그놈의 멱살을 잡고 싸운 장소로 돌아왔다. 골목에는 녀석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구경꾼들만 서 있을 뿐이었다. 핏자국, 헝겊 조각, 단추, 그리고 동전 등이 싸움의 흔적으로 나뒹굴고 있었다. 조금 전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덕거리면서 용팔이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녀석들이 버리고 간 강목과 야구 방망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동료를 버리고 가다니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이제 족칠 놈은 여기 리더밖에 없었다. 누가 사주했는지 캐지 않고서는 궁금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짐작이 아주 가지 않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정확한 증거 없이 속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리더는 용팔이에게 맞으면서도 끝까지 발뺌을 하였다. 형님, 저는 여기 토박이입니다. 사실입니다. 형님이 워낙 싸움을 잘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용팔이의 구타는 이어졌다. 녀석은 캑캑거리면서 힘들게 말했다. 용팔이는 화가 났다. 이놈이 누굴 바보천치로 아는 건가? 생판 처음 보는 무리들이 공격했는데 그걸 믿겠어? 누가 시켰어? 누가 보냈어?
끝까지 발뺌하자 용팔이는 또 리더를 때렸지만 죽는다는 소리만 내지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이 녀석은 두 손을 모으고 싹싹 빌면서 눈물도 질질 짰다. 용팔이의 주먹이 녀석의 복부에 날아들었다. 이 녀석은 숨이 넘어갈 듯 헐떡거렸고 용팔이가 멱살을 놓자 배를 움켜쥐고 주저앉았다. 하지만 멀리서 경찰이 오고 있었다. 근처 포장마차 아줌마가 용팔이에게 다가와 들릴 듯 말 듯하게 속삭였다. 용팔이는 배우가 정확히 누군지 알지 못한 채 그를 놔두고 도망치게 된다. 용팔이는 녀석을 내버려 두고 천천히 제기동 쪽으로 걸어갔다. 싸우고 싶어서 싸운 것도 아니고 상대가 야구 방망이와 대못 박힌 강목을 들고 패 죽이려고 몰려들었는데 오히려 용팔이가 도망가고 있으니 화가 나기도 했다.